9.3의 퇴직연금 충당금이죠. 이거는 뭐 역사상 말문제가 출제가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회계에서 퇴충을 100을 잡아봐야 세법에서는 5%밖에 한도 인정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95원을 삼성생명이나 우리은행 등의 연금회사에 가입하면 세법에서 또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취지는 좋고요. 계산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말문제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게만 처리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표를 보면 확정급여형 즉 DB형하고 DC형이 있는데요. 개념을 보면 임직원이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고요. 이거 동그라미 2번의 운용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DB형은 회사가 가지고 있고 끝까지 자산을 잡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DC형은 임직원이 운용책임을 가지고 있고 회사는 그냥 삼성생명에 돈을 쏴주는 순간 자신의 모든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고 끝나버리는 훨씬 간단한 제도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DC형은 거의 물어보지 않죠. 너무 쉬우니까요. 동그라미 5번에 사내 퇴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채도 잡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도 동시에 이중계상하는 상당히 고약한 규정이고요. DC형의 경우 즉 확정기여형은 퇴충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없이 비용계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제도입니다. 우리 한도 정도는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점의 확정급여형을 보면 양가로 2번에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가 되어 있는데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추계액 빼기 세무상 기말 퇴충잔액부터 먼저 빼줍니다. 즉 만약에 양가로 1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원이라면 그 중에 세무상으로는 5원밖에 인정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5%니까 세무상 퇴충 기말잔액인 5원을 빼주고 나머지 95원까지는 삼성생명에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박스의 마지막 부분에 빼기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을 빼주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요 보충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1기가 아니라 작년까지 계속 잡아놨던 연충 설정 전 잔액이 있을 거고 그걸 빼줌으로써 보충법 한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2번 운용자산 기준이라고 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잔액에서 세무상 연충 설정전 잔액을 빼줌으로써 이것도 보충법으로 한도가 완성이 되고 있고요. 그 작은 글씨의 동그라미 3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세무상 연충 설정전 잔액은 기초 빼기 감소 빼기 유보를 통해서 설정전 잔액을 구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계산 문제를 풀면서 이걸 푸셔야지 말문제로만 접근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말문제로만은 나오지도 않죠. 옆 페이지 113페이지 3점에 확정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인데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삼성생명에 현금을 그냥 가입하는 순간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아주 간단한 제도고 주에 보시면 퇴직 시까지 법인이 부담한 기여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을 규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화살표에 보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1.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기여금에서 한도 초과액을 송금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2번에 보시면 한도 초과액이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연금 기여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금액은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DC형의 취지는 회사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삼성생명 등의 DC형 제도를 가입해서 돈을 넣으면 넣는 순간 퇴충도 잡히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끝나버리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일부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가지고요. 우리 회사의 임원의 한도가 10억인데 일부러 어떤 임원 앞으로 DC형 계좌를 만들어주고 막 15억까지 가입했다고 쳐요.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DC형의 취지는 외부에 삼성생명 등의 계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만 내면 적법하게 비용 인정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나 그래서 낸 거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세법상으로는 아무리 DC형이 외부에 가입해서 돈을 넣는 만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임원의 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임원의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송금불산입을 시켜버리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그러니까 DC형도 아무리 외부로 돈을 싼 만큼 비용 인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원의 한도를 넘길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우리 115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가 딱 과거에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산입은 결산조정이나 확정급여형 즉 DB형은 신고조정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확정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소리죠? DC형 가입자한테는 원래 퇴충을 쌓지 않으니까요. 3번 퇴직급여 충당금의 단기 설정액이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송금불산이 유보로 처리하고 그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송금산입한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사입된 금액을 송금으로 추인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소리죠. 초과액은 손불한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하면 일단은 송금 인정된 것부터 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손불된 거 주라고 그랬죠. 자, 헷갈리면 안 돼요. 퇴충을 환입하면 손불된 것부터 주고요. 퇴충을 그냥 지급하면 송금 인정된 것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법령에 따라 퇴충을 송금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 충당금 중 합병법인의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충으로 본다. 이거 맞다고 그랬죠? 우리 퇴충은 그냥 합병하면서 인수인계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5번에 일시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정하는 경우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으면요. 일단은 정관이나 그 외에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그 외에 그게 없는 경우는 근태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하니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116페이지의 챕터 10의 대손충당금 볼까요? 대손충당금도 뭐 안타깝지만 계산 문제보다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챕터고요. 일단은 말 문제로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0.1의 대손의 개요인데 1.2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대손충당금은 기말에 설정하는 거죠. 세법에서는 세법상 한도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맥시멈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거고요. 대손금은 차기 중에 이걸 제각해서 떨어버리는 건데요. 세법상 대손사유 충족 문제라는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옆 페이지의 3점에 대손충당금의 보충법하고 총액법이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한도 초과 계산 시 일반적인 방식인 회사 설정 빼기 한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말 금액하고 한도로 비교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만약 기초금액의 전기 한도 초과액인 손불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단기에는 얘를 무조건 마이너스로 환입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보충법과 총액법의 차이점 하나도 모르셔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4점의 세법상 간편법 회계처리라고 해서 양가로 1번 대손 발생하면요. 바로 표에 있는 회계처리 보면 우리 매출채권 100을 없애면서 대손충당금 70부터 있으면 없애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30을 잡고 있는데요. 세법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변의 매출채권 100을 없애면서 그냥 우리 바로 세법은 바로 차변에다가 비용을 잡든 대손충당금을 없애든 그냥 우리는 비용이라고 인정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차변을 건들면서 비용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송금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업회계가 대손충당금을 없앴든 아니면 대손상각비 잡았든 우리는 그냥 대손금으로 비용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세로에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현금을 100원을 회수하면서 차변에 없앴던 대손충당금을 살리든 아니면 그냥 자비익 등으로 기타 수익을 잡든 역시 세법은 큰 관심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대변이 움직였으니까 환입액이라고 해서 수익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제각할 때는 차변 움직였으니까 송금이요. 환입할 때는 대변 움직였으니까 그냥 수입, 즉 입금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 더 이상 간편법만 이해하시면 기업회계가 대손충당금을 잡았던 말도 우리는 송금이나 입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챕터 10.2의 대손충당금인데요. 1점에 대손충당금의 한도가 나와 있네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무상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의 설정률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세무상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가액은 기업회계, 즉 B의 기말 채권에 마이너스 설정 제외 채권,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채권 유보하시면 되고요. 설정률은 맥시멈으로 갑니다.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금액이고 여기서 대손 실적률을 하면 전기말이죠. 단기 아니에요. 분모에는 전기말 채권분에 단기는 단기 대손금이 들어가는데 이 분모분의 분자는 너무 당연하지만 기업회계 숫자가 아니라 세법 숫자가 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약간 이게 힘들죠. 기업회계 숫자 그대로 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법 숫자를 우리가 다 유추해서 분모분의 분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네요. 118페이지 보시면 주에 설정 대상 채권 범위입니다. 개별적인 채권, 즉 매출채권이든 미수금이든 대여금이든 남한테 받을 것은 다 회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 즉 국가에 대한 채권. 여러분, 우리 회사가 군납회사라면요, 군납 채권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돌려받거든요. 이런 것은 적어도 절대 대손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장에 있던 채권, 즉 못 쓰인 채권 금액에 국가로부터 받을 채권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다 대손 충당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지금부터 배우는 설정 제외 채권은 제외인데요. 오른쪽 세로의 내용까지 보시는 것보다 왼쪽 세로의 이름만 기억해도 괜찮은데 특보부할이죠.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증채무 대입변제 구상채권, 부당행 계산 시가초과채권, 그 다음에 할인원과 배서양도음, 얘네들은 설정 제외 채권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주에 나오는 동일거래처의 채권 채무가 같이 있는 경우 굳이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채권 전액을 앞에 이제 있던 모수로 집어넣으시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뭔가를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계도 가능하죠. 이점의 세무조정을 보시면 설정액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말금액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송금불산입, 0보다 작으면 세무조정이 없겠습니다. 3점의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단위는 앞에서 배웠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총액으로 합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 10.3의 대손금인데요. 1점의 대손불능 채권이죠. 의미 보면 대손 사유가 아무리 발생해도 얘는 채권을 제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회계에선 제각을 하든 말든 세법에서 그걸 부인한다는 뜻인데요. 종류 보면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증채무 대입변제 구상채권,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등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점의 대손사유의 회수 불능사유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라면 이걸 항상 건드는데 헤더 보면 신고 조정사항이 있고 결산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조정사항은 의미로 보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법은 무조건 제각하고 송금 인정받는 건데 여기에 비해서 결산 조정사항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이 뒤늦게 수동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특징을 보시면 신고조정사항은 시기가 아주 명확하니까 그해 무조건 송금 인정받는데 거기에 비해서 결산조정사항은 시기가 애매해서 추가 재산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법인이 송금 산입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우리 수업 목적으로 신고조정사항만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더 적으니까. 첫 번째 소멸시 완성은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도 무조건 기억하시고요. 3번의 민사집행법, 4번의 물품 수출로 인한 한국은행장 요거는 3번, 4번은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1번, 2번은 무조건 기억하시게요. 여기에 비해서 결산조정사항은요. 동그라미 2번이 워낙 중요한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첫 번째 수표, 두 번째 어음, 세 번째는 그냥 말로만 주고받은 외상매축금인데 말로만 주고받은 외상매축금은 나중에 대손 발생했다고 해도 국세청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진 않다 보니까 가로 내용까지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일 때만 이게 인정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 우리가 중소기업인지 상대방이 중소기업인지로 장난친 적이 많은데 이거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 1번 보시면 이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1,000원을 비만금액으로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점 보면 세법상 관점에서 부당상계, 즉 대손금 부인액이 있는 경우인데 요건 이제 제가 계산 문제 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너무 일찍 대손 처리했는데 세법에서는 금방 배웠던 위의 표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부당상계라고 하고요. 이런 금액을 제가 A라고 딱 가정했으면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A 금액은 세법상 진정한 대손금이 아니니까 분모금액에서 A는 빼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은 이 금액이 아직 채권으로 살아있는 셈이니까 우리 모수 부분에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자에게 A를 더하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계산 문제용이니까요. 계산 문제가 아닌 경우는 굳이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가운데 클릭마크에는 대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무 조정을 요약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도 제가 계산 문제용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10.4의 대손의 기타 사항이죠. 1점의 상각채권의 회수. 이제 이런 건 말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전기에 상대방이 도망가가지고 내가 이미 대손 처리까지 해놨는데 그 상대방이 올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나한테 전기에 못 갚은 그 돈을 갚더랍니다. 이건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니까 박스를 보시면 전기 내가 제각했던 게 세법상 충분히 송금 인정 사유에 들어가서 송금 인정 받은 것은 전기 송금이 올해 환입됐으니까 입금으로 조정해 주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전기의 제각이 세법상 송금 불인정됐던 것을 단기 회수하면 전기 송금 불산입이 단기 회수되면 입금 불산입이니까요.
각각 입금 항목하고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조정해 주는 거죠. 옆 페이지에 이점 보면 K-IFRS 최초 적용법인의 대손 충당금 환입 및 입금 불산입 특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기가 끝나갔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IFRS를 쓰기 전이었기 때문에 K갭대로 소위 기대손실 모형으로 대손 충당금은 30을 잡았는데 2011년 1월 1일자에 우리나라는 IFRS로 바뀌면서 이제 발생 손실 모형으로 잡으니까 이 30원이던 대손 충당금이 오히려 10원만 인정되고요. 20원을 줄여야 하더래요. 그래서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일명 박스처럼 2011년 12월 30일을 결산하면서 오히려 대손 충당금을 20을 줄이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 20이 잡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업회계에서는 환입 잡히니까 손익이 좋아지지만 세법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금 불산입으로 없애고요. 그 당시에 2014년까지 입금으로 반대 조정을 해주던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밑에 내용까지는 굳이 읽어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점에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차 시험에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토픽이지만 그냥 말 문제 대비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A사하고 B사가 있는데 내가 A사라고 칠게요. A사가 지금 B사한테 채권 100원을 받을 게 있는데 B사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얘를 죽일똥살똥 하다가 이 100원을 지금 당장은 못 받는 상황이니까 3년 동안 채권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받으면 100원인데 3년 후에 받으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오니까 90원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 채권자는요. 지금 받으면 100원 받을 수 있는 것을 3년 후에 받으니까 90원이어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이제 일단 대손이 발생하는 거죠. 10원만큼. 그래서 대손 삼각비로 10원을 잡고요. 여기에다가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10원을 잡았다고 칠게요. 한마디로 현재 가치를 잡았다는 소리인데요. 제가 세법의 대원칙은 현재 가치가 인정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부인해야 하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를 인정해주죠. 왜 인정해주냐면 이렇게 현재 가치를 잡는 거라도 얘를 인정해줘야 채권자가 쾌히 송금이 잡히니까요. 이 지금 채권 채무 조정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어셉트, 인정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것마저 송금마저 안 잡힌다면 채권자한테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까 이 채권 채무 조정을 승낙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특별하게 인정해 줍니다만 다만 기업회계는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잡을지 몰라도 표의 두 번째 칸에 세법에서는 뭐를 다이렉트로 없애죠? 매출채권을 다이렉트로 없으니까 이 대변 때문에 보다시피 세무 조정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채권 채무 조정에 의한 특례에 의한 현재 가치는 채권자에게 인정이 되긴 되나 서로 이 대변 금액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조정으로 세무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의 채무자 입장은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하면 100원인데 3년 후에 천천히 갚으면서 90원만 갚으면 되니까 채무 면제액이 10원이 나오는데요. 현재 가치를 잡는다면 채무 면제액이 10원이 나오는데 채무자한테는 이 현재 가치를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채무자한테 현재 가치를 인정해줘 버리면 얘가 간만에 나온 채무 조정이익도 결국은 입금으로 세금을 내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채무자에게는 이 현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채권 채무 재조정에서 현재 가치는 채권자한테만 인정이 되고 채무자한테는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 페이지 동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굳이 이 페이지는 1차 목적에서는 보실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분 한번 보시고 나머지 분은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병 분할로 인한 대손 충당은 충분히 승계되니까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125페이지에 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25페이지에 우리 1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09년 기출문제고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송금으로 계상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죠. 송금으로 계상한 해에 송금을 한다는 소리는 전형적인 결산조정을 의미하는 거죠. 2번 수표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송금으로 하죠. 계상한 날이 아니라 이건 신고조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3번 부도 발생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 저당권 설정한 경우는 제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는 이거는 신고조정을 의미하는데요. 얘는 결산조정이니까 틀린 설명이고요. 4번 회수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아예 대손금의 범위에서 포함되지도 않죠. 이건 대손 인정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5번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송금 산입한 대송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에 속하는 사업용 소득기 발생할 때 입금에 산입하죠. 전기 송금이 올해 환입되면 입금이니까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 기타 충당금과 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챕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은 일시상학 충당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국고보조금을 12월 말에 10억 정도를 받아서 이걸 기계자산에 취득을 써야 하는데 지금 12월에 받았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날씨 풀리는 봄 정도에 이 기계를 사버리면요. 올해 일단 10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국고보조금도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과세가 되니까 10억에 세율 20%좀 가정하면 약 2억 정도의 법인세를 내야 하니까 내년 봄에 4월 정도에 이 기계를 살라고 하면 이미 2억의 세금을 내서 8억밖에 없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기장치를 사자마자 그 해에 바로 송금으로 딱 잡아놔야 10억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게 되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입금 항목이지만 이를 과세해버리면 향후에 자산 취득에 사용할 자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자산 취득 자금의 부족함이 발생하게 되고요.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고보조금 등을 일시상학 충당으로 일단 일시에 송금 산입한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 처분할 때 입금으로 뱉어내는 전형적인 과세 이연 제도죠.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송금 산입이긴 한데 마이너스 유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과세 이연 제도인 소위 시간차 따먹기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산 조정 사항이지만 기업회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충당금이므로 신고 조정이 가능한 임의 조정 사항이고요. 이점에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학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금산입 요건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 계량에 사용해야 하고 공사부담금도 마찬가지죠. 전기사업 등 법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 등으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서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거 반드시 동일한 자산을 살 때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불이 났는데 그걸로 보험금이 나와서 그 보험 차익으로 재고를 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은 종류만 사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송금 산입 금액은 국고보조금 등이나 아니면 보험 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만큼만 송금 산입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양가로 3번의 송금 산입 시기를 보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지 실제로 올해 지급받고 내년에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하는 사업연도인 2016년에 송금 잡는 게 아니라 지급을 받아버리면 받자마자 그냥 올해 바로 송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양가로 4번에 자산 취득기한이라고 해서 원칙은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인데 특례를 보시면 지급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단은 일충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 보험차익은 2년 이내니까 2017년 말까지 가능하죠. 2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가능하고 이때 사용계획서만 이미 납세지 관한 세무서에 제출하면 꼭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연말 또는 보험차익은 내후년 연말까지만 취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양가로 5번의 입금 산입, 즉 반대조정의 시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감가상각비, 이 자산을 앞으로 사면 계속 감가상각을 할 텐데 원래 감가상각비가 비용 인정되지만 이 제도 때문에 미리 송금 인정을 받아놓으면 감가상각비가 계속 반대조정으로 손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처분 시점에 남은 잔액을 한 번에 전액 반대조정으로 없애버리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사용기간 이내에 자산 미취득하거나 또는 폐업이나 해산을 해버리면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잡아놨던 것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사유 발생일에 반대조정으로 없애버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준비금 있는데요. 준비금의 취지는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자본 성격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회계처리 보시다시피 이익준비금인데요. 오른쪽 세로의 세법에서는 이게 부채로서 충당금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용을 읽어보면 장래에 발생한 금액을 준비, 즉 충당하기 위해서 송금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부채 성격이고 책임준비금 같은 거 100 잡고 책임준비금 전입액으로 100을 잡으니까 일종의 충당금 준비금과 유사한 성격이고요. 이점의 종류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부터 동그라미 5번에 손실보전 준비금까지 약 5개가 있고요. 가운데 서로의 설정 근거법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3개고 조트법상 준비금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뭐 결산 조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옆 페이지 준비금 중에서 요새 그래도 수업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요. 2013년까지는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그다음에 남은 것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고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이 연세법인이 자기들이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것은 과세가 안 되고 수익 사업에 쓰는 건 과세가 되는 건 아시죠? 만약에 통장이 있어가지고 이자 같은 게 나오면 이자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과세가 되는데 이 이자를 나중에 고유목적에 쓸 거라고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충당금 잡듯이 준비금을 잡아놓으시면 일정 금액을 송금으로 당장은 인정해줘서 지금 당장은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매우 좋은 제도인데요.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설정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잡을 수가 있고 양가로 1번의 송금 한도를 보면 이자와 배당소득은 100%까지 즉 올해 이자가 10억 있으면 10억을 전부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인정받으면 지금 한 푼은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나머지 수익사업 소득 금액에서 금방 이자 해당을 빼고 이월급성은 빼고 기부한 금액을 뺀 다음에 남은 금액의 50%까지는 또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근데 주 4번에 보면 이거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과거에 나왔었는데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한 금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써버리면 저게 50%가 아니라 80%가 되고요. 가로 열고 지출액 중에 또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써버리면 무려 100% 전액을 다 송금 인정 받을 수 있으니까 장학금 같은 거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저 50%가 80% 또는 최대 100%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다시 표로 올라가면 양가로 3번에 사용이 나오는데요. 준비금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되는 날까지 금방 그 송금 산입으로 잡은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을 해야 하고요.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미사용 금액이 있으면 5년 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산입해야 하고 이때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 거부터 먼저 순차로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양가로 4번의 이자 상당액을 보면 5년 이내의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 이자도 0.03%를 일할 계산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5번의 일시환입을 보면 해산하거나 고유목적 사업으로 전부 폐지할 때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돼서 그냥 법인이 아니라 거주자로 바뀌어버리면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과거에 잡아놨던 것을 한 번에 다 뱉어내는 일시환입이 되는 거고요. 중복 적용 배제라고 해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일단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쌓기 전에 법인세나 조특법에 의해서 비과세나 면제돼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 동그라미 2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법인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으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또 인정해주면 이중 혜택이 되니까 이럴 때는 적용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발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일단은 131페이지에 1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법인세법상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미래에 지출할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송금 산입한 후 그 후 환입하거나 비용과 상비하는 것을 준비금이라고 한다. 준비금의 정의죠. 2번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책임준비금하고 비상이용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죠. 이 보험업만 가능한 준비금 2개고요. 세 번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이거나 아니냐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4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줘버린다면 해산하는 경우 해산 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환입 시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입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0.03%인데 다음 날부터죠.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입금에 산입한 날까지의 0.03%니까 이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11절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12절 부당의 계산 부인도 계속 이어져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